네, 앞 코너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단을 했다면 이제는 또 국내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 통해서 심층적인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그리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수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수소 위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확실히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마침 한 10여 분 전에 지금 국무회의가 끝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604조 4천억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한국형 뉴딜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수소 굉장히 지금 제 궤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수소는 생태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를 얼마만큼 잘 가꿔줄 수 있는 예산이 가느냐.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예산이 내년도 굉장히 수포 예산이에요. 근데 또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임기 말에 이런 뭐 2035년, 뭐 2030년을 목표로 한 목표치를 내놓으면서 팽창적인 예산을 쓴다. 이거가 조금 과거 정부들을 봤을 때 뭐 참여정부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2030 비전 아주 명문입니다. 명문인데 뭐 임기 말에 하니까 전혀 뭐 동력이 없었고요. 녹색 뉴딜 MB 때도 네. 그래서 조금 빨리 나왔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그룹이 생겨서 시장적인 미래의 이야기들을 전부 과거로 다 끌고 가지고 그렇죠. 가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가 정부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정부 말이 되면 네, 그때 나옵니다. 네,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야죠. 근데 요번에 나온 그 캐치프레이즈 세 가지를 좀 소개드리면 2030년대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국내에서 한다. 2030년대 차세대 2차 전지 1등 국가 되겠다. 2025년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 하겠다. 그럼 다음 정권에서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아서 해야죠. 왜 뭐 해야 될 당위는 있지만은 그 구조와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창조 경제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다음 정권에서 안 받았죠. 녹색 뉴딜 뭐 전혀 안 받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팽창적인 것들을 정책을 쓰면 DJ 정부 때 사실 그때 신용카드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다음 정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스무스하게 뭐 정권이 교체되든 안 되든 간에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조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렇게 그 AI라든지 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좀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은 그냥 정부가 발표하고 기업이 발표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과연 그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기초 생물학이나 기초 화학이나 물리학적인 노하우를 우리가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백신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백신 임상 실험을 뭐 한 300명, 3,000명 가지고 한다면 이 보통 한 3만 명 이상으로 가야 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백신 실험인데 이런 식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백신 강국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을 좀 해야지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적의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GC 녹십자에서 지금 CMO를 하니 안 하니 지금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녹십자 정도면은 사실 CMO를 하는 게 CDO를 해야죠. 네. 세포주를 만드는 걸 자기네들이 하고 싶고 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혈장 치료제도 지금 뭐 이상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녹십자야말로 아시아 최초 국내 유일하게 WHO에서 독립적인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은 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신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세포주를 개발할 수 있는 CDO를
셀 디벨롭먼트를 가야 되는데 뭐 단순히 생산만 하라 그러니까 조금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뭐 시기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자꾸만 키워줘야 되고 축적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곽 박사가 지적하신 대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생략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 아쉬운 거는 시장은 일단 그런 내용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이고 또 정밀한 주식시장의 어떤 금융시장을 키우려면 모든 것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되는데 약간 거품 위에 그러니까 놓여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과대 포장하거나 그러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중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9월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흐린 날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래도 IPO 시장은 좀 활발하죠. 어떻습니까? 예, 금년 9월에도 이제 굉장히 그 상장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중공업 네. 그게 시가총액 한 8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하반기에 있고 또 차백신정무소가 또 상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SK 리츠가 또 상장을 합니다. 한국중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현대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그 계열사 밑에 넣은 게 이제 한국중공업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이었죠. 정규영 회장이 만들었던 현대중공업이 이제 계열사 분리되면서 상장을 이번에 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5만 4천 원 정도의 이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 가격으로는 한 6조 원이지만 상장되면 한 8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항상 공모주 청약은 발행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저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유통시장이지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사는 이 IPO를 꼭 참여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제 발행 시장에서는 발행의 그 상장의 요건이 1,000명 이상에게 주식을 나눠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시장 가격의 30%를 할인된 가격으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균등 배분도 하고 뭐 금액 우선으로 해서 이제 비례 배분도 해주는데 가급적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뭐 연 100%까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 20%라도 수익을 계속 무조건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기업들 이번에 하는 현대중공업, SK리츠, 차백신, 또 하반기에 카카오페이 이런 우량한 기업들에서는 꼭 공모주에 참여해라. 한국에서는 매년 100개 이상의 공모주를 합니다. 네. 금년 상반기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공모주 시장만큼은 우리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주식의 반을 무조건 안분 배정입니다. 모든 주식 청약한 사람들에게 2주에서 3주씩 나눠줘요. 네. 그래서 발행 시장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참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 올해 가장 주목이 됐던 이 IPO 종목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런 게 있었는데 크래프톤은 사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죠. 특히 요즘엔 이렇게 큰 대어들보다 뭐 맥스트라든지 이런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현재 장외에서 얼마 거래되고 있느냐. 지금 오늘 이제 공모하고 있는 회사가 YM텍이라고 하는 전기차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KB증권에서 공모합니다. 이제 이 종목은 순이익이 한 35억씩 순이익이 굉장히 발생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보니까 안분 배분을 하게 되면 몇만 원은 수익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10주만 신청해도 내 돈 14만 원만 넣고 뭐 한 5만 원 벌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되니까 가급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저는 청약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장외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현재 가격을 보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YM텍인 경우는 장외 가격이 한 30% 정도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약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은 남는 거죠. 그래서 예. 대부분의 공모주 청약은 한 95%가 수익이 납니다. 예.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몇몇 종목이 공모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중국에 게임을 하지 마라. 이제 일주일에 뭐 3시간만 해라. 이러니까 오늘도 게임주가 급락을 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원래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게 장외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 거래가 네.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논란이 좀 있었지만 49만 원에 공모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지금 공모가 이하로 가격이 내려왔는데 뭐 이러한 갑자기 중국의 급진적인 그런 개방 정책을 줄이는 거. 중국이 과거에는 시장 경제 위주로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이제는 사교육도 없애고 게임도 학생들의 머리를 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 이래서 이제 사교육 없애고 그다음에 게임도 못하게 하고 월화수목금 다 못하게 하고 금요일 토요일만 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3시간씩만.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가능합니다. 아직도 이제 공산당이 한 1억 명이나 있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아직 공산주의 체제다. 중국은 특이하게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고 네. 정치 체제만 중국 공산당이 하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제 나스닥이 1% 정도 올랐고요. 네. 애플이 시가총액이 2,900조 올랐습니다. 예. 한국의 전체 시가총액 2,700조인데 어제 애플 단일 종목 하나가 3% 올랐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모든 기술주들이 한 2% 오르면서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최근에 미국의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신흥국의 주가보다는 이러한 미국 주식이 더 우량하다, 더 전망이 밝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반반씩 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의 50%를 차지하고 한국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반씩 투자하고 미국의 꼭 1등 주식, 저는 뭐 애플을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애플이 향후에 1년 만에 25%가 올랐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2,50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조 달러도 1년 안에 간다. 그래서 꼭 미국의 1등 주식도 좀 투자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게 언제쯤은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겠지만 지금은 어떤 시진핑 주석이 시장을 강하게 규제를 해도 사람이라는 게 일단은 소득이 올라가고 새로운 욕구가 생겨날 수 있는 자극제가 생기면 천안문 사태와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니까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논의를 이 중국 시장이 앞에서도 우리 이진우 소장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한국 시장과 연동을 하다 보니까 자칫 미국 시장은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착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분명히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네. 지금 중국이 희한하게 14차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지금 고용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 지금 뭐 9월, 10월에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진핑의 뭐 정무적인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자기의 3년임이 지금 걸려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지금 중국이 축제가 2개가 있어요. 2월 달에 동계올림픽,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자본주의는 맞지만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의 목표는 뭐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을 보고하는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고용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하다 보니까 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큰 흐름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한국과의 이런 동조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은 좀 디커플링 쪽에 지금 뭐 모양새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중에 큰 부분이 지금 미중 간의 지금 싸움인데 미중 간의 싸움에서의 가장 뭐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수혜와 피해를 많이 입을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일견 보면은 동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국과의 어떤 간극은 올해 내년에는 좀 벌어지지 않겠냐는 뭐 조심스러운 지금 의견도 좀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예. 파리가 제 코에 앉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다 못 드렸어요. 아까. 예. 김대중 교수님께서 환율을 놓고 네. 환율을 딱 놓고 미국 달러와 네. 원화, 그다음에 위안화, 네. 뭐 중국은 위안화에 시장 개입을 하지만 네. 이 변화를 놓고 과연 방금 우리 최양호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지금 현재 GDP 규모로 보게 되면 미국의 GDP가 네. 세계 1등이 24조 달러입니다. 네. 중국이 18조 달러, 네. 한국이 2조 달러죠. 예. 일본이 5조 달러.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일본과 GDP 규모로 한 30배 차이 나다가 지금은 이제 한 겨우 2.5배 차이입니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1인당 수출액으로 했을 때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의 2배입니다. 이미 한국의 1인당 구매력 지수가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부터. 네, 네. 올해부터 한국의 구매력 지수가 넘어섰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 그다음에 미국의 3억 2천, 중국이 14억 인구, 네. 한국이 5천만 명이죠. 네. 이제 한국에 이제 북한이 2,500만 명, 외국에 있는 게 한 1,000만 명에서 우리나라 전체 한국인은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이 과거에는 대외 지향이 아니었고, 뭐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지배도 받았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개방되고 이렇게 진화할 때 우리가 굉장히 빨리 따라왔었고,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경제 성장이 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의 수출이고, 네. 전체 수출의 약 14%가 미국입니다.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국에 의존되어 있지만 국방과 안보는 또 미국에 의존되어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경제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환율에 대해서도 대만은 굉장히 환율이 안정적이에요. 네. 절대로 환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외환 위기의 가장 큰 보호막인 외환 보유고를 대만은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한 2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환율이 출렁합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러스 사태 또 미국의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의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이제 올 하반기 11월 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저는 우리가 외환 이번에 탄미 통화 스와프 만료가 12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네. 미국이 이번에 딱 3개월만 연장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이런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미국과의 충분하게 6개월 이상 네. 안정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어서 네. 환율이 크게 급등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환율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한 1,200원대, 1,1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어차피 지난 40년 기준으로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400원부터 1,600원, 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70원대로 이제 안정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그러면 환율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정부가 하는 역할은 국제 금융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65%예요. 네.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인데 수출과 수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65%다.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독일인데 70%를 수출과 교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교역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된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작년에 가장 크게 수출이 감소한 나라도 한국입니다. 전체 수출과 수입이 10% 감소했었고, 금년에는 또 코로나 극복이 좀 되니까 가장 수출과 수입이 40%나 폭등을 했다. 기저효과 이야기도 예, 했었죠.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교역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쪽 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환율은 서서히 아련히 오르는 추세다. 우리가 환율과 또 중국과의 이 교역의 문제, 중국의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해야 되겠다.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량한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손절매를 절대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삼성의 반도체나 뭐 카카오 이런 것도 있지만 손절매를 하지 말고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과 반반씩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의 주식 투자의 가장 왕도는 한미 주식을 반반씩 나누어서 하되 장기로 가라. 이제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는 게 소위 유엔에서 말하듯이 쓰레기 더미에서 핀 한 송이 장미꽃과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장미꽃이 이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지금 자본시장까지 이렇게 큰 세계 뭐 두 번째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있던 이런 시장으로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숨어 있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음지에서 양지를 구축한 셈인데,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제 뭐 미국은 이제 고용과 이제 물가 안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뭐 몇 년 전까지는 고용이 자동적으로 갔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왜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너무나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7% 8%하고 뭐 5% 하던 때 지금 반토막 난 게 지금 2%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2%대면은요. 우리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리고 싶어도요. 올릴 수가 없어요. 아니 잠재 성장률을 넘는 금리를 어떻게 갖고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따라서 지금은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분명히 한국은행에서의 어떤 통화 정책을 그 측면에서 바라봐 줘야 될 거고요. 미국은 뭐 지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는 지금 고용에 지금 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고 특히 제네 옐런이 지금 뭐 원래 노동경제학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고용 쪽으로 지금 가는 두 갈래 길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각 중앙은행의 지금 역할들이 가장 아픈 곳을 얼마만큼 지금 잘 도닥여 주느냐가 사실 두 기관의 공통점이자 또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잘 해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안정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국내 시장은 좀 언제쯤 안정이 될 수 있을지 외국인은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런 질문은 홍남기 총리나 저기 부총리. 주얼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고비들이 너무 많아요. 테이퍼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테이퍼링요? 네, 예. 연내요? 연내예요. 네. 10월달, 11월달.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니냐면 정치적 일정하고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지금 예산안 통과 안 해주면 지금 공화당이 지금 어깃장 놓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22조 부채한 데서 28조로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 토의가 10월, 11월 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9월 6일이 이제 미국의 노동절 연휴입니다. 레이버데이가 시작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밝힌다 그랬으니까 지금 뭐 그 이벤트를 끝나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한 거를 알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3개월밖에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11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첨예하게 3조 달러의 복지법원 때문에 야 테이퍼링 할 수 있을까? 지금 사실 걱정들이 조금씩 뭐 커지고 있는 것들이 월가에서 전하는 소식이고 제 판단도 그런 쪽에 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가봐야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그다음에 사실 또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것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오롯이 그런 데서 묻어 나오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그리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